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연을 보내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사실 지금도 손이 좀 떨립니다. 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도 되는 건지, 누가 들어주긴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가슴에 묻어두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 용기 내 이렇게 전해봅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부모님과 누나 그리고 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집이었죠. 부모님은 두 분 다 직장 생활을 하셨고 형편도 어렵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린 시절은 그렇게 평범하지 못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또래보다 키가 작고 몸도 마른 편이었는데, 그런 이유로 같은 반 아이들 사이에서는 만만한 표적이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책상 위에 누가 지우개 가루를 뿌려놓거나 가방 속 필통이 사라지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남자아이들 몇 명이 화장실 뒤편으로 끌고 가서 제 머리를 때리고 배를 툭툭 치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학교 가는 길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죠. 아침마다 손이 떨려서 단추 하나 잠그는데도 한참이 걸렸으니까요.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남자아이들뿐만 아니라 같은 반 여자아이들도 저를 괴롭힌다는 사실이었어요. 지나가다 팔뚝을 세게 꼬집고 가고, 어느 날은 쉬는 시간에 여자아이들 셋이 둘러서서 제 등이며 옆구리를 때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날엔 한 아이가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제 모자를 벗겨서 멀리 던졌는데, 그걸 줍느라 엎드린 제 등을 다른 아이가 발로 밟고 지나가기도 했어요. 그날 코피가 흘렀는데 다들 비웃으며 자기의 갈 길을 가더군요. 운동장 한쪽 수도가에서 혼자 얼굴을 씻으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한 번은 저를 괴롭히던 무리 중 한 아이가 제 가방을 뒤져 도시락통을 꺼내더니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침을 뱉어 다시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며 가버린 적도 있어요. 그날 저는 점심을 굶고 학교 화단 뒤에 앉아 한참을 있어야 했죠. 도시락을 그대로 가져가면 어머니가 왜 안 먹느냐 물으실 텐데, 그에 대한 대답이 도저히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결국 도시락통을 통째로 화장실에 버리고 돌아간 기억이 있어요. 도시락을 잃어버렸다는 말에 어머니가 꾸짖을 때 속상함보다 저의 거짓말을 들킬까봐 더욱 가슴이 두근거렸던 게 아직도 또렷이 떠올라요. 부모님은 늘 일이 바쁘셨고 누나는 학업으로 바빴어요. 담임 선생님은 사내 아이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겼고요. 당시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도저히 혼자 버티기 어려운 날에 큰맘 먹고 어머니께 학교 가기 싫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아들, 학교에서는 다 그렇게 크는 거야. 너만 유난 떨면 더 시달려. 그 한마디에 입을 닫았던 게 기억이 나요. 누구한테 손을 내밀어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나중엔 말을 꺼내는 일조차 두려워지더군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나 집에서나 말을 하지 않는 과묵한 인간이 됐죠. 누가 큰 소리만 내도 몸이 먼저 움츠러들게 됐고요. 그 시기가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사실 지금도 그 골목과 그 화장실 냄새가 한 번씩 떠올라요. 점차 학년이 높아지면서 괴롭힘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지만 마음에 남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 상처를 들키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람이 무서워서 책으로 도망친 셈이었죠. 도서관 자리 하나만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고 몇 해의 수습 기간을 거쳐 지금은 작은 특허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서류와 도면을 다루는 쪽의 일이어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한결 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두고 점잖고 무던하다고들 했는데 사실은 그저 부딪히는 게 무서웠을 뿐이죠. 그러다 아내를 처음 본 건 회사 근처 작은 카페 앞에서였어요. 점심을 먹고 돌아오던 길이었죠. 카페 앞 인도에서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들을 든 채 횡단보도 앞에 서 계셨는데 신호가 워낙 짧아서 그런지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계시더군요. 검은 비닐봉지들이 어찌나 묵직해 보이던지 보는 사람이 다 어깨가 시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마침 카페에서 막 나오던 한 여자분이 그 모습을 보고는 자기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짐을 한쪽 손에 받아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할머니 팔을 부축해서 신호와 함께 천천히 길을 건너주더라고요. 길을 다 건넌 다음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모습을 봤어요. 다시 카페 쪽으로 걸어오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더군요. 좋은 일 했다는 티를 내는 게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자기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 장면이 이상하게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저렇게 진심으로 시간을 내주는 일이 흔치 않잖아요. 저녁에 집에 가서까지 그 모습이 떠올라서 다음날 그 카페에 점심시간을 맞춰 일부러 들렀죠. 며칠은 못 보다가 마침내 같은 카페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고 짧은 대화도 나누게 됐어요. 아내는 근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어르신 돌봄 사업을 맡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시간이 나면 이 카페에 들린다고 하더군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는 자연스레 시간이 맞을 때마다 함께 점심을 먹는 사이가 됐어요. 처음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일 이야기, 동네 이야기, 어디 출신이라는 시시콜콜한 안부 정도를 나눴어요. 그저 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쓰는 게 느껴졌죠. 게다가 몇 번 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사람은 정말 결이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구나 싶더군요. 평소 말투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며 누가 실수해도 먼저 그쪽 입장을 헤아리는 시기였거든요. 한 번은 식사 중에 제가 회사에서 있었던 직원분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격이 괴팍하게 변해서 다들 힘들어한다고요. 그러자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아내가 이렇게 묻더군요. 그 직원분 집에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닐까? 사람이 갑자기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 그 말에 좀 멈칫했어요. 보통은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같이 욕을 해주거나 아니면 적당히 맞장구 쳐주는 게 흔한데 이 사람은 자리에 없는 사람의 사정부터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가게 점원이 거스름돈을 잘못 주면 바쁘셔서 그러신가 봐요 하며 웃고 비 오는 날 우산 없는 사람 옆에 가만히 우산을 받쳐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안전하고 포근한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미래에도 행복하겠구나 싶었어요. 아내만의 다정함이 좋았고 그 다정함 옆에 있으면 제가 평생 숨겨온 부분들도 품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만난 지 반년쯤 됐을 때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아내가 먼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잔을 가만히 만지작거리다가 한참 만에 입을 뗐습니다. 오빠, 나 사실 할 얘기 있어. 우리 만남이 더 진지해지기 전에 꼭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분위기가 갑자기 가라앉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가만히 들었어요. 나 사실 돌싱이야.
한번 결혼한 적 있어. 짧게 살다가 헤어졌었어. 솔직히 적잖이 당황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내 말로는 짧은 결혼 생활이었고 자기는 정말 노력했는데 상대가 손버릇이 나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참아보려 했지만 결국 견디지 못했고 이혼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빠한테 그동안 말 못한 거 정말 미안해. 듣고서 부담스러우면 솔직하게 말해줘. 그 말을 하는 동안 아내 눈에 잠시 눈물이 고이더군요. 전 결국 그 자리에선 대답을 못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거의 못 잤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제였고 부모님께는 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거실에 나가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는데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한 번 더 보고 그만 만나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아내가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부담 주려고 한 말이 아니니 천천히 생각하라는 짧은 글이었어요. 그 한 줄에 마음이 또 흔들리더라고요. 며칠을 혼자 끙끙대다가 결국 다시 보자고 했죠. 카페에 마주 앉아서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봐온 당신은 누구한테 모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긴 해.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다면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 사람을 잘못 만난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그 말에 아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얼굴을 보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내와 함께 있을 때면 저는 처음으로 사람이 무섭지 않았어요. 평생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저도 처음으로 괴롭힘 당하던 학창시절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그 전까지 누구한테도 제대로 한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아내가 속내를 이야기해줬으니 저도 더는 이런 일을 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위로해줬습니다. 오빠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어떻게 그걸 다 혼자 견뎠어. 이젠 내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 사려 깊은 모습에 저는 결혼하기로 마음을 굳히게 됐어요. 하지만 그 후로 마냥 순탄하진 않았죠. 아내가 돌싱이란 사실에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반대하셨거든요. 아버지는 며칠 동안 저와 말을 안 섞으셨고 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내 한참을 다그치셨어요.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한번 다녀온 사람은 다 사연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 알아볼 생각만 해. 엄마, 사연이 있다고 다 그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부모님 앞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키웠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놀라셨는지 더는 말씀이 없으셨고요. 그렇지만 아내를 집에 데려와 인사시킨 뒤로는 어머니 표정도 조금 풀리더군요. 며칠 후에는 슬그머니 결혼 날짜를 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워낙 단단히 결심한 걸 아시고는 결국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됐죠. 그 이후에 저도 처음으로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장인어른은 정년퇴직 후 작은 텃밭을 가꾸고 계셨고 장모님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두 분 다 말씀이 차분하시고 표정이 온화하셨어요. 예비처남도 예의 바르고 아내한테도 다정해 보였어요. 집안 분위기 자체가 조용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도 보기 좋았고 거실 안쪽엔 장인어른이 직접 가꾸셨다는 작은 화분들이 줄줄이 놓여 있어서 단란해 보였어요. 속으로 안도했어요. 가정 환경이 좋은 집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거든요. 식탁에는 장모님이 손수 만드신 음식이 한가득이었고 장인어른은 인자한 표정으로 제게 술을 한 잔 따라주셨어요.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났으니 우리 딸이 참 복이 많네. 잘 부탁해. 그렇게 한창 식사 자리가 이어졌는데 점점 어딘가 미세하게 어긋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장모님이 반찬을 권하시다가 아내가 살짝 인상을 찌푸리니까 황급히 손을 거두시더라고요. 엄마 좀. 아내가 작은 소리로 한마디 하니까 장모님은 거의 반사적으로 알았어 하시면서 그릇을 도로 가운데로 미셨어요. 또 장인어른이 제 잔에 술을 따라 주시는데 아내가 아빠 천천히 드세요 한마디 하니까 곧바로 잔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처남은 식사 내내 아내의 표정을 흘끔거렸고요. 아내가 웃으면 같이 웃고 아내가 인상을 살짝 찌푸리면 본인도 입을 다물었고요. 처남은 본인 회사 얘기를 잠깐 꺼내려다가도 아내가 가만히 쳐다보면 곧바로 말을 줄이고 그릇으로 시선을 내렸어요. 뭐랄까, 그 화목한 가족인 건 분명한데 그 화목함이 어딘가 위태롭고 조심스러웠어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발끝으로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모든 게 점점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장인어른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베란다 쪽으로 데려가셨어요. 작은 화분 몇 개를 가리키시면서 텃밭에서 가져왔다고 자랑하시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딸이 저래봬도 마음이 여려. 자네가 너른 사람으로서 봐줘. 저래봬도라는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어요. 제가 봐온 아내는 누가 봐도 여리고 따스한 사람이었거든요. 너른 사람으로서 봐주란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자리에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웃으며 인사를 드렸어요. 돌아오는 길에도 그 분위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곧 생각을 접었습니다. 한번 결혼했다가 상처받고 돌아온 딸이니 가족들이 더 마음을 쓰고 조심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그저 다정한 가족이라고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간 뒤 한동안 정말 평화로웠어요. 둘 다 직장에 다니다 보니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반반씩 나눠서 했고 서로를 배려하며 생활했어요. 작은 일에도 서로 고맙다는 말이 오갔고 다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싶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편안할 수 있다는 걸 살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죠.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저녁엔 시장에 들러 장을 봐서 같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평범한 일상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꿈일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실감했네요. 그렇게 반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퇴근 후 제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일일이 묻기 시작했고 회사 동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화면을 옆에서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졌어요. 오빠, 이 사람 누구야? 이름이 왜 별명으로 저장돼 있어? 회사 동료야. 입사 동기라 친해서 다들 별명으로 부르거든. 별명이 좀 과한 느낌인데? 여자야? 처음엔 그저 장난스럽게 답했어요. 그런데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면서 점점 분위기가 무거워지더군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어쩌다 양말 한 켤레가 빨래 바구니 밖에 떨어져 있으면 그걸로 한참을 따져 묻기도 했죠. 양말 하나도 못 챙기는 사람이 회사 일은 어떻게 해? 같이 사는 날 신경 안 쓰는 거지? 별일이 아닌데도 목소리가 날이 서 있었어요. 그래도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결혼이라는 게 둘이 맞춰가는 과정이고 한번 결혼해서 상처받은 사람이니 더 예민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저는 누가 큰 소리를 내거나 얼굴을 고치면 먼저 굽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저 잘 맞추면 된다고 여겼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점점 행동을 조심하게 됐죠. 회식 자리가 잡히면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자리가 늦어질 것 같으면 누구보다 일찍 빠져나왔어요. 동료들이 한 잔 더 하자고 붙들어도 핑계를 만들어 일어났죠. 심지어 점심 먹는 자리에 누가 같이 앉았는지까지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아내의 말을 꼬박꼬박 따른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거래처 미팅이 길어져서 답장을 못했더니 부재중 전화가 15통이 넘게 와 있더라고요. 미팅이 끝나고 사정을 설명했더니 다음부터는 미리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 말투가 너무 살벌해서 대답도 못했어요. 그날 저녁에 아내가 쐐기를 박았죠. 오빠, 난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래. 갑자기 연락 끊기면 사람이 안 좋은 생각부터 들잖아. 오빠 잘못이라는 건 아니야. 그 말이 진심 같아서 뭐라 따질 수도 없었어요. 그저 다음부턴 제가 더 알아서 잘하겠다고 답했죠. 그러는 사이 저는 저도 모르게 무슨 일을 하든 아내의 표정을 가장 먼저 살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에 한번 심호흡을 들어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적도 많았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다 받아들였어요. 그 무렵 갑작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쓰러지듯 눕더라고요. 걱정돼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고 했어요. 복지관에서 오래 일했고 자리도 잡혀있던 사람이라 깜짝 놀랐죠. 일에 자부심도 크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천직이다 싶었던 사람인데 그만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만두다니? 얼마 전 위에 새로운 팀장이 있거든. 그 사람이 자꾸 나만 괴롭혀. 일도 일부러 몰아주고 사소한 거 가지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 주고. 그래서 그만뒀어.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났어요. 그런 부도덕한 사람을 가만둘 수가 있나요? 죄 없는 피해자가 이렇게 쫓겨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한번 찾아가서 따져야겠어. 그런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러자 아내가 펄쩍 뛰며 말렸어요. 오빠, 제발 그러지 마. 일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아. 지금은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있고 싶어. 부탁이야. 너무 단호하게 막아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본인이 그렇게까지 원치 않는데 제가 나서서 일을 키울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그저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해줬죠. 그날 밤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마음이 계속 찜찜하더라고요. 전 남편 일도 그렇고 이번 직장 일도 그렇고요. 이 사람한테는 왜 자꾸 나쁜 사람들이 붙는 걸까?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잘못 만나는 어떤 패턴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한 번 겪는 것도 힘든데 또 누군가는 어딜 가도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는 게 그저 운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슬쩍 스치고 지나갔어요. 며칠 뒤 아내가 일을 마저 정리하고 짐을 챙겨 들어왔을 때 동료들 인사도 제대로 못 받고 나온 것 같다며 아쉽다고 했어요. 송별회 같은 것도 없이 그저 박스 하나 들고 조용히 나왔다고요. 그 박스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이상하게 막연한 불안 같은 게 제 마음 한쪽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직장을 그만둔 후 아내는 한동안 우울해했어요. 아침에 깨도 한참을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점심때가 되어서야 일어나고 그러다 다시 방에 들어가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죠. 그래서 저도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외출해서 바람을 쐬러 다녔어요. 강가 산책로를 걷거나 가까운 미술관에 가거나 평소 좋아하던 빵집을 찾아다니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연애 때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 그 무렵부터 자꾸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식당에서였어요. 음식이 늦게 나오자 아내가 종업원에게 작은 소리로 따지듯 말하는데 그 말이 엄청 날카로웠어요. 저기요, 저희가 만만해요? 우습게 보여요? 주문을 언제 했는데 아직까지 음식이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 전체적으로 주문이 밀려서요. 주문이 밀렸으면 손님을 받지 말았어야죠. 일 있다고 하면서 장사하고 싶어요? 처음엔 너무 놀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외식할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더군요.
어느 날은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가 맛이 이상하다며 직원분을 매장 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부르길래 제가 황급히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직원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는데 안쓰럽더군요. 따지고 보면 그쪽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저 아내의 생각이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럴 때면 저도 아내에게 조심스레 한마디 했어요. 여보, 그래도 그 직원분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맛이 이상하면 변했구나 하고 안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 게 좀 그래. 오빠는 왜 자꾸 그쪽 편을 들어? 내가 이상하다는데 왜 오빠가 용서를 하냐고. 손님이 돈 내고 받는 서비스가 잘못됐으면 말해야지. 말문이 막혔어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듣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죠. 한 번은 아내가 인파 많은 길에서 어떤 행인과 어깨가 살짝 부딪힌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가니까 아내가 끝까지 그 사람을 따라가서 멱살을 잡듯이 큰 소리로 따져 물었어요. 아저씨, 사람 치고 그냥 가네?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상대가 황당해하면서 죄송하다고 몇 번을 말한 뒤에야 아내도 돌아섰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흘끔 쳐다보는데 그 시선을 견디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운전 중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옆 차선에 차가 깜빡이를 안 켜고 끼어들었는데 아내가 그 차를 한참 동안 쫓아가며 경적을 누르는 거예요. 결국 신호에 걸려 멈춘 그 차 옆으로 가서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운전 그따위로 할 거면 집에 있어야지 왜 기어 나와? 내려서 얘기해. 아내가 차에서 내리려 하기에 제가 간신히 말려서 그 자리를 떴어요. 핸들을 잡은 아내의 손이 부르르 떨리는 게 보이더군요. 표정은 여전히 분이 안 풀린 듯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내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어요. 너 정말 왜 그래?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아도 거기서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너무 과하잖아.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일 그만두고 나서부터 자꾸 사람들이 다 나 만만하게 보는 것 같고 그게 너무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 눈물을 흘리는 아내의 모습에 또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한동안 그러다 말겠지. 마음이 풀리면 다시 예전 사람으로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어느 주말, 처가에 들렀어요. 아내가 친구 부탁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고 거실에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저 셋만 남은 때였죠. 이때다 싶어 장인 장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유정이가 직장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밖에서 사소한 일에도 너무 격하게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어요.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장인어른 장모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을 꺼내자마자 후회가 될 정도로 분위기가 갑자기 크게 무거워졌어요. 일러 바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한참을 망설였던 말인데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 기억나는 건 장모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다는 거예요. 들고 계시던 찻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하시고는 갑자기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유, 우리 애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절대 그런 애 아니야. 자네가 잘 알잖아.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어리둥절했죠? 아내가 못된 사람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장모님은 무언가를 황급히 막아세우려는 사람처럼 같은 말을 두세 번 반복하시더군요. 전 남편이란 사람이 워낙 유정이를 힘들게 했잖아. 거기다 이번 직장에서 또 그런 일까지 있었으니 잠시 힘들어서 그런 거지. 본래 그런 애가 절대 아니야. 우리가 알아. 그 말에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다가 옆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장인어른을 한번 쳐다봤죠. 장인어른은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장모님이 말을 다 마치고 나서야 장인어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한번 보셨어요.
그 눈빛이 어딘가 무섭고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미안한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얼굴이랄까요? 입을 한번 떼시려는 듯하다가 옆에 계신 장모님 눈치를 슬쩍 보시더니 도로 다물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거실에 어색한 공기가 깔렸어요. 장모님이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과일이라도 깎아오신다고 부엌으로 가셨고 장인어른과 둘이 남게 됐어요. 무슨 말이라도 더 여쭙고 싶었지만 저도 그 분위기에 눌려 차마 입을 떼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장인 장모의 눈빛이 한참 동안 마음에 걸렸어요. 부모가 자식 일로 사과하고 이해해달라고 하는 건 흔할 수 있는데 그날 그 얼굴은 그뿐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가 사위 앞에서 자식 흉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려니 하고 납득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보고 싶은 쪽으로만 자꾸 시선을 돌리는 법이니까요. 그날 아내가 장인 장모와 무슨 얘기를 했냐고 가볍게 물어왔는데 전 그저 가벼운 안부 정도였다고 둘러댔어요. 그 말에 아내가 한번 빙긋 웃었는데 그 웃음도 평소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들어오던 길이었어요.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조심스레 인사를 건네왔죠. 유정 씨 남편분 맞으시죠? 고개를 돌려보니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생각해보니 결혼식 전에 청첩장 모임에서 한번 뵌 아내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짧은 안부를 묻는데 그분이 머뭇거리시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영문을 모르겠어서 무슨 말씀이냐고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몇 번 망설이다가 아내의 일을 들었는지 그래도 잘 지내는지 걱정이 됐다고 했죠. 저는 직장에서 팀장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둔 거 아니냐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그분 표정이 묘하게 바뀌더라고요. 잠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시는 얼굴이었어요. 아, 그렇게 들으셨구나. 사실은 좀 달라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진 모르겠는데 가족이시니까 아셔야 할 것 같네요. 옆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그분이 어렵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알고 보니 아내가 새로 들어온 후임 직원을 너무 심하게 다그쳐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처음엔 가르치는 거라 다들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정도가 심해졌다고 했어요. 회의 중에 자료를 책상 위로 던지거나 회의에서 그 직원 의견을 두고 다른 직원들 다 듣는 자리에서 비웃었다고 했어요. 어느 날은 그 후임이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아내가 그 책상으로 가서 서류를 다 헝클어 놓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걸 다들 봤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회의실에서 그 후임이 발표하는 도중에 아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들고 있던 펜을 그 직원 얼굴에 던졌다고도 했어요. 회의실 안에 모두가 그 자리에 굳었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앉아 자기 노트를 펴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후임 직원은 며칠 출근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후임이 정식으로 인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했고 징계 절차가 들어가면서 아내가 사직서를 낸 거였어요. 유정 씨가 평소엔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처음엔 무슨 오해려니 했는데 안 보이는 데서 어땠는지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거리를 뒀어요. 전 그 자리에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에 잡은 커피잔이 점점 차가워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분은 미안한 표정으로 자기가 말했단 건 비밀로 해달라며 자리를 뜨셨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큰 소리로 따져 물었어요. 왜 거짓말했어? 직장에서 당신 괴롭힌 팀장이 있었다며. 근데 알고 보니 아니었더라. 사실 당신이 후임 괴롭혀서 징계받았다면서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정말로 괴롭혔어?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기에 징계까지 받아? 아내가 잠시 멈칫하더니 곧 차분한 얼굴로 변명을 시작했어요.
그게 사실이 맞지만 자기에게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임이 워낙 일을 못했다고요.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하고 보고서도 엉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저 일을 가르쳤을 뿐인데 요즘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거 다 괴롭힘으로 신고하지 않느냐고요. 자기도 억울하다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삭히고 있었다고 했어요. 오빠 정말이야. 요즘 애들 당돌한 거 몰라? 내가 일을 좀 빡세게 시키긴 했지만 그 정도로 신고할 일은 아니었어. 그게 다 그 애가 과장한 거야. 여기가 그런 일에 민감해서 징계까지 내린 거고 난 정말 억울해. 그 말을 하면서도 표정은 어찌나 차분하던지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그 말이 맞나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동료분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가족이니까 알아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던 그 모습 말이에요. 전 이상하게 그 말이 더 진짜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예전처럼 그대로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평소에 무심코 하던 이야기들도 한 번씩 되짚어보게 되더라고요. 친구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다더라, 이웃이 자기를 무시했다더라, 가게 점원이 자기를 함부로 대했다더라, 늘 아내가 피해자였던 그 이야기들이 정말 다 그쪽 잘못이었던 게 맞나 싶은 의심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어요. 그 의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 되어 괴로우면서도 생각을 멈출 수 없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신기하게도 아내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오면 해맑은 표정으로 맞이해줬고 제가 일이 힘들다고 한마디만 흘려도 진심으로 걱정해줬어요. 오빠, 얼굴이 너무 어두워.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는데 그냥 힘든 게 아닌 것 같아 걱정돼. 잠들기 전에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더 자주 해주고요. 그 온기에 점점 마음이 풀렸어요. 그동안의 작은 충돌들도 부부 사이에 흔히 있는 일이려니 싶어졌어요. 그 후로 아내는 새벽 운동을 다시 시작했고 작은 복지단체에서 시간제 일자리도 구했죠. 자기가 그동안 너무 예민했던 것 같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도 약속했어요. 출근 전엔 제 도시락도 챙겨주고 퇴근하고 들어가면 저녁을 먹으며 그날 있던 일에 관해 대화를 나눴어요. 집안 분위기 자체가 다시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죠. 전 그런 변화가 정말 반가웠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고요. 그동안의 일들이 정말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었구나. 사람이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한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하게 작은 찜찜함이 가시질 않더군요. 이따금 아내의 그 격한 모습이 본래의 모습인 걸까? 아니면 지금 이 다정한 모습이 본래의 모습인 걸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질문은 마음 한쪽에 밀어놓고 외면했어요. 묻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평온해 보이는 시간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물건들이 자꾸 망가지거나 부서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멀쩡하던 거실 스탠드 갓이 어느 날 보면 한쪽이 깨져 있고 식탁 의자 하나가 한쪽 다리가 헐거워져 있었어요. 욕실 거울 한 귀퉁이에 금이가 있던 적도 있었고 옷장 문짝이 삐뚤어진 채로 잘 닫히지 않는 일도 있었고요. 처음엔 제가 부딪혀 그런가 싶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내에게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겠다고,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만 했어요. 한 번은 베란다에 놓아둔 화분 하나가 박살이 나 있던 적도 있고 거실 벽지 한쪽에 뭉개진 자국이 생긴 적도 있었어요. 무언가가 부딪힌 듯한 자국이었는데 아내에게 물어보면 역시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평일 저녁에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기를
며칠 전 낮 시간에 우리 집에서 한참 동안 고함 소리와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고요. 부부싸움 같았는데 너무 심해서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였다고 하셨어요. 이 집에 정말 별일 없는 거 맞죠? 아내가 괜한 참견하는 게 아니라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요.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저는 일하느라 집에 없었던 시간인데 혹시 무슨 일 있었냐고요. 그러자 아내가 말하길 나도 그 시간엔 집에 없었어. 단체 모임 갔다가 늦게 들어왔잖아. 옆집 아주머니가 집을 착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의 의심은 계속 커져서 혹시 누가 빈집을 노리고 들어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후에 거실과 현관이 보이는 자리에 작은 홈캠 하나를 설치해뒀어요. 아내에게는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할까 봐서요. 그런데 설치한 직후에 회사에 큰 사건이 들어와 정신없이 보내게 됐어요. 한 달 가까이 야근에 주말 근무가 이어지면서 홈캠을 봐야겠다는 생각조차 떠오르질 않더군요. 가끔 땡땡이 늦게까지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는 날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어디 갔다 왔느냐 묻기조차 미안할 만큼 제가 더 늦게 들어오곤 했어요. 그렇게 그 작은 카메라의 존재는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무렵에 제가 회사 일이 바빠지고 야근이 늘어나는 바람에 홈캠을 설치해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쯤 물건이 망가지는 일이 줄어들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렸던 거죠. 그쯤 장인어른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처가 식구들과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죠. 시댁이 경상도 쪽이 좋다고 하셔서 그쪽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마침 새로 들어간 일에 급한 일정이 잡혀서 후발대로 합류하기로 했고 처남도 일정이 생겨 못 오게 됐어요. 결국 저 혼자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모시고 먼저 출발하게 됐죠. 여행 내내 장모님은 평소답지 않게 말씀이 많으셨어요. 어릴 때 아내가 어땠는지, 학창 시절엔 어떤 친구들과 어울렸는지 옛 이야기를 한참 들려주셨죠. 유정이가 어릴 땐 어른들한테 먼저 인사하고 동생도 잘 챙기는 누나였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다 예뻐했지. 그 이야기 속 아내는 늘 명랑하고 다정하고 가족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적당히 맞장구를 치면서도 이상하게 마치 미리 짜둔 대본을 들려주시는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장인어른은 옆자리에서 거의 말씀이 없으셨고 가끔 창밖만 바라보셨죠.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뒤 장인어른과 둘이 가까운 저수지로 밤낚시를 하러 나갔어요. 장인어른이 낚시를 좋아하셨거든요. 거기는 마침 작년부터 같이 한번 가자고 약속해뒀던 자리였죠.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곳이었고 저수지 위로 가로등 두어 개가 흐릿하게 비치는 게 전부였어요. 풀벌레 소리만 간간히 들렸고 저수지 한쪽에서 가끔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인어른은 평소보다 기분이 들떠 보이셨어요. 미리 챙겨오신 안주거리와 술잔을 보니 마치 오늘 하루를 위해 한참을 준비하신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자리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장인어른이 챙겨오신 소주를 한 잔씩 나누어 마시기 시작했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살아오신 이야기, 현직 시절 회사 이야기, 두 분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장인어른은 젊은 시절 직장에서 만난 어떤 후배 이야기를 길게 하셨는데 그 사람한테 딱 한 번 모질게 말한 게 평생 마음에 걸리신다고도 하셨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며 그 후로는 누구한테든 큰 소리 한 번 친 적이 없다고요. 내가 유정이 키울 때도 한 번도 매를 들지 않았어. 큰 소리 친 적도 없고 부모가 그러면 애가 삐뚤어진다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했지. 그런데 평소엔 적당히 조절하시던 장인어른이 그날따라 술을 드시는 속도가 빨랐어요.
슬쩍 말리려 하니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밤이 더 깊어질 무렵 장인어른의 잔이 비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군요. 한참을 저수지 쪽만 바라보시던 장인어른이 어느 순간부터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낚싯대를 잡은 채 가만히 귀를 기울였죠. 그러다 또렷이 들려왔어요. 이서방 미안해. 내 딸이 사실은... 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장인어른은 제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으신 듯 어두운 물 쪽으로 향해 흐느끼듯 말씀을 이어가셨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서방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정말 미안하네. 한참 말이 끊겼다가 다시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셨어요. 우리가 자네를 속인 거지. 그래도 자네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 유정이가 사람답게 살까 싶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숨을 죽이고 한마디 한마디를 끝까지 들었어요. 머리가 점점 하얗게 비어가더군요. 한참 후 장인어른은 그대로 돗자리에 쓰러져 잠이 드셨고 코를 고시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들었어요. 저는 장인어른을 차 안으로 모시고 짐을 챙길 정신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큰 길까지 한참을 걸어나갔죠. 간신히 지나가던 빈 택시 한 대를 잡아 세웠어요. 기사님께 서울집까지 가달라고 했죠. 돈이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으니 그저 집까지만 데려다 달라고요. 기사님이 정말 서울로 가냐며 한 번 더 되물으시기에 그렇다고 답했어요. 전 그렇게 50만 원이란 돈을 내고 도망쳤습니다.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는데 기사님이 라디오를 작게 틀어주시더라고요. 진행자가 무슨 신청곡 사연을 읽어주는데 그 말소리가 흐릿하게 한 귀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갔어요. 그 사이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장인어른이 어두운 저수지 앞에서 흘리신 그 이야기는 살면서 들었던 어떤 이야기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아내의 이혼은 전 남편의 폭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폭력을 행사한 쪽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였습니다. 장인어른이 한 이야기는 이랬어요. 아내는 어려서부터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아이였다고 했죠. 학교에서도 친구를 때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다른 집을 찾아다니며 머리를 숙이고 합의를 보셨다고 해요. 학년이 바뀔 때마다 새 담임 선생님께도 미리 가서 양해를 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좀 욱하는 면이 있으니 잘 부탁드린다고요. 하지만 사회에 나간 후에도 그리고 결혼한 뒤에도 그 성향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결혼 후 처음엔 말다툼 끝에 아내의 손이 올라갔고 그 다음엔 물건을 던졌고 마지막엔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해 한참을 입원시켰다고 했습니다. 그쪽 집안에서 더는 못 참고 이혼을 요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금이 오갔고 사건은 그렇게 조용히 덮였대요. 그 모든 일을 처가 식구들은 알면서도 저에게 끝까지 숨겼던 거였죠. 장인어른의 말에 따르면 그분들조차 평생 딸 앞에서 꼼짝을 못하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내가 한번 분노를 터뜨리면 집안 물건이 남아나지 않았고 무서워서 매번 오냐오냐 받아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요. 한 번은 아내가 사춘기에 화가 나서 장모님 팔을 비틀어 멍이 든 적도 있다고 하셨어요. 아내의 폭력이 가족 안에서 패턴으로 굳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키운 아이는 어느덧 자라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 이야기를 곱씹었어요. 그러는 동안 어릴 적 화장실 뒤편에서 머리를 맞던 제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누구한테 손을 내밀어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던 그 시절이요. 평생 그 그림자를 피해 살아왔는데 결국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람 옆에서 다시 그 자리로 끌려 들어간 셈이었어요. 그동안의 모습들이 단순한 직장 스트레스 같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다들 화목한 척하던 모습, 장모님이 거의 반사적으로 눈치를 보던 모습, 장인어른의 그 슬픈 눈빛과 처남이 아내의 말에 주눅들던 모습이 전부 그 때문이었단 걸 아니까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새 톨게이트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정신을 차린 다음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그제야 잊고 있던 홈캠이 떠올랐죠. 떨리는 손으로 앱을 열고 최근 며칠의 영상을 거꾸로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모습을 봤어요. 평일 낮, 집안에 혼자 있던 아내가 거실 한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듯 고함을 치고 있더라고요. 휴대폰을 던지고 식탁 의자를 발로 차고 옷장 문을 손바닥으로 내려치고요. 그러다 한참 만에 멈춰서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더니 깨진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하더군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옆집 아주머니가 들었다던 그 고함 소리의 정체였어요. 다른 날 영상에서는 거실 바닥에 앉아 혼잣말을 하다가 갑자기 벽을 향해 컵을 던지는 모습도 있었고요. 결국 저는 영상을 끝까지 못 보고 화면을 껐어요. 결국 거기서 마음을 정했어요. 도망치는 일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요. 저는 생각을 정리할 틈이 필요했고 뒤늦게 여행을 간 아내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말없이 장인어른을 낚시터에 혼자 두고 서울 집으로 왔다는 사실에 아내는 크게 분노한 상태였어요. 집에 오자마자 미친 듯이 따져묻는 아내에게 저는 차분히 이야기했어요. 헤어지자고. 더는 함께 살 수 없다고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술 마셨냐 아니면 약을 한 거냐 라면서 저를 비웃었죠. 저는 그래서 장인어른이 저수지에서 흘리신 말을 그대로 옮기자 그 얼굴이 천천히 굳어가더라고요. 아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건 그냥 술 취해서 한 말이잖아. 오빤 그걸 진짜 다 믿은 거야? 처음엔 거짓말이라고 부정하다가 휴대폰을 들이밀어 홈캠 영상을 보여주자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아내는 식탁을 내리치고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컵이 깨지고 의자가 쓰러지는데 그 와중에도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내가 이번엔 잘 참았잖아. 너한텐 안 그랬잖아. 그런데 왜 그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한테만 안 그랬잖아. 나. 그 외침을 들으면서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번엔 잘 참은 것이지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었단걸요. 그동안 보여준 다정함은 어떤 의지로 눌러둔 것일 뿐 본바탕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 순간이 무섭다기보다 오히려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흐릿했던 그림이 그제야 또렷한 윤곽을 드러낸 거였어요. 오빠 미안해. 내가 잘할게.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안 돼? 약 먹고 상담받고 다 할게. 아내는 늘 제가 약했던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또 마음이 흔들렸겠죠? 그런데 그날은 다르더라고요. 아내가 깨진 컵 옆에서 우는데 깨뜨린 것도 아내 본인이라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소름 끼쳤어요. 그날 밤 짐을 챙겨 집을 나왔어요. 가까운 곳에 작은 방을 얻어 임시로 거처를 옮기고 다음 날부터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죠. 다행히 결혼 기간이 길지 않았고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충분했어요. 홈캠 영상, 옆집의 민원 기록, 그동안 아내가 보낸 메시지들,
그리고 결혼 전으로 들은 거짓말까지요. 변호사는 한참 자료를 살피고 나서 말했어요. 이 정도면 이혼 사유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폭력 정황이 영상으로 남아있고 결혼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점도 짚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까지 청구해볼 만한 사안이에요. 그동안 모르고 살아온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구나 싶어 묘하게 차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소장을 보내고 며칠이 지나자 아내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처음엔 사정하는 톤이었어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앞으로 병원에 다니겠다고, 그동안 정말 노력한 거 알지 않느냐고요. 새벽에도 메시지가 줄줄이 와 있었고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도 한참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변호사를 통해 확인만 하고 답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다시 본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위자료 한 푼 못 준다고, 자기가 한 게 뭐 있어서 그러느냐고, 이혼당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요. 마지막엔 시댁에까지 연락을 돌렸어요. 한 번은 아내가 사무실 앞까지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직접 마주치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 한동안 다른 길로 출퇴근을 했죠. 변호사에게 알리니 접근 관련해서 정식으로 경고 절차를 밟자고 했고, 다행히 그 뒤로는 직접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아내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 무섭긴 했습니다. 그 무렵 처가에서도 만나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지금 만나면 결정이 흐려질 것 같았거든요. 이런 날들이 반복되다가 결국 아내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합의안에 서명을 했어요. 위자료도 제가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고요. 모든 절차가 끝나는 날, 그 문을 나서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가볍게 느껴졌어요. 평생 함께 살기로 한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이 얇은 봉투 한 장으로 정리됐다는 사실이 한참 동안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혼이 정리된 직후 장인어른과 장모님으로부터 다시 따로 연락이 왔어요. 한 번만 만나달라는 부탁이었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자리를 만들었어요. 적어도 마무리는 짓고 가야겠다 싶었거든요. 카페에 마주 앉은 두 분은 제 앞에서 계속 고개를 숙이셨어요. 장모님이 먼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죠. 우리는 유정이를 끝까지 한번 사람답게 살게 해보고 싶었어.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애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그랬던 거야. 장인어른도 한참을 그저 두 손만 모으고 계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보태셨어요. 내가 너무 비겁했네.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이렇게라도 밝혀진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저는 두 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다가 정리해온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두 분이 따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 사랑이 유정 씨를 진짜로 살리진 못해요. 자식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데도 입을 막아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감춰주니 유정 씨는 한 번도 자기 자신과 마주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유정 씨가 진짜 사람답게 살길 바라신다면 이젠 감추는 대신 직면할 수 있게 하세요.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덮어주면 결국 그 자식은 평생 자기 잘못을 모르고 살게 되니까요. 그렇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습니다. 두 분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간 진실을 숨겼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더군요. 그저 그 가족이 언젠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후로도 저는 잘 못 지냈어요.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고 길에서 아내와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한참 동안 두근거리곤 했죠. 회사 일에 집중하기도 힘들어서 휴가를 내고 집에만 있던 시기도 있었어요. 한동안 상담실에 다니며 마음을 다스렸고 그럴 땐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지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게 괴로웠지만
그렇게 하나씩 털어놓으니 점점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는 것 같았어요. 아내의 일도 그렇게 조금씩 꺼내놓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은 그 저수지의 어두운 물빛이 떠오르고 그날 택시 안에서 봤던 가로등 불빛이 다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해요. 잠 못 드는 밤이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새벽에 가까운 편의점에 나가서 따뜻한 차 하나 사들고 천천히 돌아오기도 해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운동을 하면서 버티기도 하고요. 이렇게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또 그 다음 날이 오고 또 그 다음 주가 오겠죠. 비록 늦더라도 예전처럼 다른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천천히 제 속도로 제 발로 서 있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 50만 원짜리 택시비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잘 쓴 돈이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